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뿐인데 마치 온몸의 기운이 다 빨려나간 듯 완전히 지쳐버린 경험 말입니다. 특별히 다툰 것도 아니고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제의 원인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내어주고 있는 당신의 무의식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했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 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지혜를 빌려 우리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 현상과 그 배후에 숨겨진 우리 자신의 그림자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제1장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교환. 심리적 에너지란 무엇인가? 특정한 사람 옆에만 가면 왜 유독 피곤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칼 융이 말한 심리적 에너지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융의 스승이었던 프로이트는 인간의 모든 정신 에너지를 리비도, 즉 성적 욕망과 연결지었습니다. 하지만 융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리비도는 단순히 성적 충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동기, 그리고 영적 성장의 연료를 공급하는 근원적인 삶의 힘 그 자체였습니다. 창의성, 열정, 야망, 사랑과 같은 모든 정신활동이 바로 이 심리적 에너지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길을 빨린다고 말할 때 이는 단순한 감정적 피로를 넘어선 보이지 않는 심리적 에너지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우리의 에너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보호되며 교환되는지에 대한 깊은 차원의 기능장애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개인의 내면이 통합되고 자기인식이 높을수록 이 에너지를 지혜롭게 담아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면 세계가 분열되어 있거나 자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보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게 됩니다. 융은 이러한 에너지 흡혈 현상을 미성숙한 개인이 가진 미해결된 내면의 갈등과 개성화의 부족에서 비롯된 부산물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힘, 특히 스스로 거부하고 외면한 자신의 어두운 측면, 즉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제2장 에너지 도둑의 첫 번째 기술, 투사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투사입니다. 투사란 한 개인이 자신의 무의식적인 감정, 욕망, 혹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특성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하기 두려워 그것을 상대방에게 비추어 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너지 고갈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당신에게 투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불행을 당신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끊임없이 당신의 관심을 요구하며 당신을 비난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각난 자아를 안정시키기 위해 당신의 에너지장에 달라붙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투사에 기반한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적 불안정성을 담는 그릇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점차 감정적으로 짓눌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당신의 심리적 에너지가 이 병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투사를 알아차리고 되찾아오지 못하면 기생적인 감정적 유대 관계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은 단순히 당신의 관심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려는 무의식적인 의지를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제3장 경계의 붕괴와 에너지의 융합, 동일시 에너지 고갈을 이해하는 또 다른 핵심 열쇠는 동일시 과정입니다. 연인 관계나 감정적으로 매우 강렬한 우정처럼 두 사람의 정신이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종종 에너지의 융합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한쪽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명확한 자아, 즉 나라는 감각을 확고하게 발달시키지 못했다면 당신은 타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이전의 미분화된 상태로 돌아가려는 퇴행적 경향으로 보았습니다.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가 상대방인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태. 바로 이 혼란이 에너지 착취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 문화의 깊은 정서인 정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정은 우리를 끈끈하게 묶어주는 아름다운 힘이지만 그 그림자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정은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물고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게 하며 상대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지웁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동일시의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끊임없이 당신의 감정적 지지를 요구할 때 당신이 순수한 사랑이 아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그 요구에 응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정신적 공간과 합쳐져 당신의 개인적인 경계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동일시에 갇힌 사람은 감정적으로 궁핍하거나 조종적이거나 자기애적인 사람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흐릿해진 경계는 당신의 정신적 온전함을 침식합니다. 당신이 지치는 이유는 너무 많이 주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융은 온전하고 자각적인 개인이 되는 것, 즉 개성화만이 이 문제의 유일한 해독제라고 믿었습니다. 제4장 무의식적 역할극, 구원자, 희생자,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에너지 고갈의 무대에 자발적으로 오르기도 합니다. 융은 심리적 팽창이라는 상태를 설명했는데 이는 개인이 특정 원형이나 콤플렉스와 자신을 과도하게 동일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를 순교자나 구원자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낍니다. 겉보기에는 이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종종 상호의존과 감정적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돕는 사람은 사실 무의식적인 각본을 연기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도덕적 우월감으로 자아를 팽창시키지만 그 이면에서는 심리적 에너지가 계속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받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희생자 역할을 강화하며 구원자의 인정 욕구를 자극하고 그 에너지를 받아먹습니다. 융은 이 두 사람 모두 원형적 빙의 상태에 갇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의식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개인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연극 속의 등장인물일 뿐입니다. 그 결과는 에너지 고갈, 감정적 피로, 그리고 정신적 혼란입니다.
또 다른 에너지 고갈의 주범은 팽창된 자아, 특히 깊은 나르시시즘적 상처를 덮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겉으로는 거대한 자기 이미지 속에 갇혀 있지만 그 밑에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허함이나 자기의심을 마주하는 대신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존경, 관심, 지배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대화 후의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감정적으로 이용당한 것 같고 기이할 정도로 기운이 빠진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 팽창된 자아와 상호작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은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 부풀어 오를수록 실제 자아는 약해지며 약한 자아는 강한 자아를 먹이로 삼는다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유형들, 즉 영원한 희생자, 나르시시스트, 불평가, 수동 공격적인 순교자들은 모두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깊은 중심인 자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상처, 두려움, 가면, 역할이라는 성격의 조각난 파편들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분열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외부로부터, 바로 당신으로부터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제5장 문제의 근원, 나의 그림자를 마주하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당신을 지치게 하는 진짜 원인은 상대방이 아니라 당신 안에 숨겨진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인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우리 자신의 모든 무의식적인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반드시 사악하거나 위험한 특성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사회, 문화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위해 숨겨야만 했던 우리 정신의 조각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나서지 말라는 말을 듣고 억눌렀던 야망, 착해야 한다는 가르침에 숨겨야 했던 분노, 심지어는 비웃음당할까 두려워 감춰야 했던 창의성까지도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특정 인물만이 당신을 그토록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거나 화나게 할까요? 융에 따르면 그 답은 상대방의 행동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 자신의 정신에 대해 무엇을 비춰주는지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외면했던 당신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만약 지나치게 통제적인 사람 때문에 기가 빨린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통제에 대한 나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고 있는가? 만약 이기적인 사람에게 이용당했다고 느낀다면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타적으로 보이기 위해 나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고 있는가? 만약 끊임없이 희생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면 구해주고 싶거나 혹은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이 무력해지는 것을 은밀히 두려워하고 있는가? 자신의 그림자를 더 인식하지 못할수록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당신 자신의 일부를 무의식적으로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피하거나 고치거나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사실 당신 자신의 외면된 부분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몸부림일 뿐입니다. 제6장 상처가 끌어당기는 인연, 트라우마 본딩. 우리가 왜 반복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에게 끌리는지 이해하려면 콤플렉스와 트라우마 본딩을 알아야 합니다. 융은 콤플렉스를 무의식에 살면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으로 충전된 기억과 연상의 묶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형성된 거절 콤플렉스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파트너를 쫓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기 콤플렉스는 아무도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관계에서 지나치게 헌신하게 만듭니다.
수치심 콤플렉스는 당신이 은밀히 그럴 만하다고 믿기 때문에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용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와 당신의 콤플렉스를 자극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자석처럼 끌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적합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에너지가 당신의 미해결된 상처와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역학관계는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의식적인 자아로 관계를 맺는 대신 심리적 상처로부터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강렬함을 친밀함으로 착각합니다. 그 사람 주변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영적인 교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어린 시절에 미해결된 패턴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적 강렬함은 사실 해결을 갈망하는 당신 무의식의 비명입니다. 제7장 나의 에너지를 지키는 법, 개성화로 가는 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갈의 순환을 끊고 우리의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융에 따르면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진화해야 합니다. 의식을 확장하고 더 강한 심리적 경계를 구축하고 그림자와 함께 작업하며 우리의 가장 진실된 정체성인 자기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첫째, 심리적 경계를 되찾아야 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여 당신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성한 원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나의 감정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감정인가?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조종하려는 시도에 반응하지 말고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의 아니오를 신성하게 여기십시오. 둘째, 그림자 작업을 통해 에너지의 순환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기폭제를 일기에 적어보세요. 나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특성을 주목하세요. 종종 그것들은 당신 안에 있는 외면된 특성들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비난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무의식적인 각본으로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는 것입니다. 셋째, 내면의 권위를 길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다른 사람에게 아웃소싱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타인의 인정에 따라 기분이 오르내리는 것은 에너지의 불안정성을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대체하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뿌리를 내릴 때 당신은 에너지적으로 주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진화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로부터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철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증오가 아닌 명료함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모든 사람이 악당은 아니지만 당신의 삶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당신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고갈의 경험을 영적 각성으로 칼융은 고통이 온전함으로 가는 길에서 우회로가 아니라 바로 그 길 자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지치고 혼란스럽고 감정적 혼돈에 얽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망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가 당신을 깨우려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는 종종 개성화, 즉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의 촉매제가 됩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영적 성장은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의식의 장으로 끌려 들어갔다가 당신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올 용기를 찾는 그 감정적 격동 속에서 찾아올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힘을 되찾을 필요성을 비춰주고, 희생자는 당신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을 피해왔던 부분을 보여줍니다. 에너지 고갈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내어주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당신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적인 필요, 두려움,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밝혀줍니다. 고통과 혼돈, 고갈 속으로의 하강은 당신의 심리적 입문식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나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짐을 지지 않겠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재탄생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 패턴에서 걸어나온 사람은 들어갔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현명해지고 더 강해지며 마침내 당신 자신의 중심에서 살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낡은 패턴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집중되고 창의적이며 자성을 띠게 됩니다. 어쩌면 언젠가 당신은 당신을 지치게 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당신이 잊고 있던 힘을 깨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고 당신의 힘을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은 또한 당신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